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라.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역사에 각인된 기념비적인 순간. 거대한 존재에 맞선 인류의 도전. 어두운 시대를 밝혀낸 20세기의 영웅들. 삶과 역사가 만난 그곳. 라이프. 생명이란 이름에 담긴 900만 장의 역사. 롯데카드 무브컬처 라이프 사진전. 예술의 전당.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태극기와 십자가의 동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싫어하는지,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기독교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지 답답하고 궁금한 시민들에게 호모 요쿠스의 저자 이병주 변호사가 시원한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도서출판 대장간.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2부에서 저희가 일단 마무리했는데 아무래도 이 이슈를 이렇게 접기는 아쉬워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다루더라도 오늘 이 질문을 좀 더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JP뉴스 유재순 대표와 나눴던 인터뷰 마지막 부분, 일본 정부 그리고 혹은 재단들이 미국의 여러 재단 자금 지원을 해서 친일본 성향의 학자들 혹은 정책 기반자들을 육성하고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일본이 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외교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유재순 대표에게 했었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네. 답변하시다가 마지막에 너무 시간이 짧아서 끊어졌는데 그 질문을 좀 마무리를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말씀하신 그 정책이. 네. 일단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이 친일본적인, 현지 인들을 육성하는 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두 갈래가 있어요.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학자나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나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령 우리나라의 실례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선박진흥회라는 그 재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재단을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그 태평양 전쟁의 비시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입니다. 징역도 3년 살았고요. 예. 그리고 이 재단이 사실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진보 세력들한테는 그 문제가 됐던 게, 이 사람이 마약이라든가 무기를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네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히 돈을 모았거든요. 네. 그래서 만든 게 일본 선박진흥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 정치인한테도 그 자금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입을 막았던 거죠. 네. 비판하는 세력을 입을 막았던 그 전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대 대학에 들어가는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러죠. 예. 아시아 연구 기금이라는 그 이름만 살짝 바꾼 겁니다. 한일 협력 기금 성격으로 100억 원대의 그 지원을 받은 대학도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대학이죠. 네네. 그리고 10억 원대는 안암동에 있는 대학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심포지엄을 열고 친일적인 그 성격의
그 세미나를 열고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거절을 했거든요. 이 연구 기금을. 그래서 각 세계의 독일 같은 경우도 일본 연구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지원금을 현재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왜 성공했느냐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뉴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그 모임 재단의 멤버들과 뉴라이트 멤버들이 상당한 교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멤버들, 학자들도 이 일본 선박진흥회라든가 일본 연구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지원금을 받은 학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행한 학자들을 목표로 한 친일파 만들기 그 정책은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간략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는 저희가 관심이 많아서 별도 꼭지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연결을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JP뉴스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I want you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up. 자, 픽미.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공석이 된 나라사랑 후임 패널을 뽑기한 라디오 사상 최초의 오디션. 지난 시간에 황영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출연하기도 전에 2분만은 안 된다는 문자가 쇄도했던 설마 2분을? 이라고 하는 문자가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도 전부터 바른정당에서 다 좋은데 2분만은 안 된다고 하는 문자가 폭주했던 분입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여름 사나이입니다. 하태경입니다. 여름 사나이 저희가 이제 욕 문자도 점수를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황영철 의원 나오셨을 때 혹시 다음 사람은 2분 일리는 없지만 2분이면 절대 안 된다는 하태경 의원의 비토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나왔습니다. 점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때까지 역대 최고 기록은 홍준표 대표였거든요. 제가 그 기록을 깰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도 벌써 하태경 의원 싫어요. 이런 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 깨볼까요? 예,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 프로에 굳이 나오고 싶은 핵심적인 이유는. 굳이 나오고 싶은 핵심적인 이유. 인지도 상승은 아니에요. 인지도 상승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높다, 나는. 왜냐하면 그게 수치로 입증이 된 게 제가 이혜원 대표한테 졌지만 국민 여론조사는 제가 이겼어요. 그잖아요. 일반 여론조사는 제가 살짝 이긴 걸로. 조금 이겼잖아요. 어쨌든. 그게 사실 이긴 게 여기 덕분 아니니까. 근데 제가 굳이 나온 이유는 바른정당을 뛰어넘은 더 높은 역사적 과제가 있다. 일개 정당 소속원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도 더 큰 포부가 있다. 그렇죠. 그게 뭐냐. 뭡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제 반대자하고 소통하는 거는 좌우 상생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위한 비료가 될 것이다. 첩경을 여는 길이다. 나아가서 우리 김어준 총수하고 저하고 함께하면 남북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점프지만 하여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어준 총수의 그런 센스와 재치 그리고 저희 사명감이 합쳐지면 북한 동포들도 감동할 것 같아요. 북한 동포들도. 저희가 이제 홍준표 대표 그 이전에 첫 번째 기록은 문재인 후보 시절에 세웠고요. 그리고 나서 홍준표 대표가 나와서 그걸 가뿐하게 3배 정도 넘었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이 탈당 이후 처음 나와서 홍준표 도저히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홍준표 당시 후보의 기록을 가뿐하게 3배를 넘었어요 또. 그건 거의 막가빠 수준 분들한테 이길 수는 없죠. 몇천 문자가 쇄도했고 자, 지금 추세로는 아직 홍준표 대표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꺾을 수는 없는데 자 그러면 황영철 의원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태경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제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황영철 의원이 여기 나와야 되지 않냐. 본인이 더 나은 점이 뭐냐. 어필해달라. 예.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이 더 잘할 거라고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과찬이시고 제가 상임위를 같이 했는데 황영철 선배한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제 장점이자 단점은 제가 지지자들한테도 도발을 한다는 거. 제 지지자들한테도 도발. 물론 제 반대자들한테는 일상적인 도발을 하고 예. 제 지지자들한테도 가끔씩 도발해서 제가 사실은 통진당 때려잡은 최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제 지지자들한테 종북 욕을 먹고 있다.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게 어떻게 그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 지지자들한테 포로가 되는 순간 자기 발전 없다. 자기 지지자들 포로. 네, 그 지지자가 안에서 없는 거 아니에요, 아예? 지지자가 일부 생겼어요. 생겼습니까? 아시겠지만 선물 폭탄도 오고. 선물 폭탄이요? 네, 선물 폭탄도 오고. 문자 폭탄을 말씀하십니까? 문자 폭탄 말고 선물 기프트콘. 폭탄. 오,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해서 뭐 커피라든지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뭐 상한 거 아니에요? 샌드위치. 내가 보니까 유통기한 지났는데 하태경한테 보내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제 페이북 댓글을 보면 아시는데 추세가 탄핵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욕이었어요. 제가 뭐 좌우 가릴 것 없이. 뭐 그때 그랬죠 다들. 근데 이제 탄핵 지나고 나서는 약간 칭찬 댓글이 조금 있다. 청문회 과정을 보고. 지나면서. 하태경의 진가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요. 그런데 최근에 기프트가 이렇게 날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최근에 뭐 특별히 하신 일이. 최근에, 제가 그 말을 좀 좋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문자 폭탄 받을 때가 전성기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 말 하니까 저한테 문자 잘 안 보내시더라고요. 100통 중에 한 통 왔네요. 하태 의원님 좋아요. 100대 1의 비율로. 그러면 그 황영철 의원과 비교해 본인의 장점은 여기저기 도발하기 때문에 다? 그죠. 좌우 가릴 것 없이 도발하고 돌직구를 던지고 거기 욕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욕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바른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반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아니 일반 국민. 일반 국민. 주로 참여한 분들이 아무래도 지지자 성향이 강한 분들이겠죠. 뭐 어쨌든 1위를 한 이유는 1위를 한 비결은 뭘까요? 일단 뭐 저 좋아하시는 분들 특징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바른 소리 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좌우 가릴 것 없이 폭탄 던진다는 바른 소리. 제가 보기에는 그 황영철 최고위원님이 황영철이래요. 하태경 최고위원님이 고정 출연을 하시면 제가 보기엔 그 기사 제목은 잘 뽑힐 것 같아요. 오늘도 사고. 그게 기사 제목을 제가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건 아니고, 제 소신과 사명감. 염두에 두실 것 같긴 한데. 오늘 혹시 나오신 김에 뭔가 이렇게 해주실 거 없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터뜨려주고 가겠다라든가 준비하신. 아무래도 이제. 만만한 사안으로 몇 저보다 한 수 위인 홍준표 선배한테 좀 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자, 또 해주세요. 시작. 홍준표는 한국의 메카시다. 한국의 메카시? 청와대 주사파 정권. 늘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 뽑은 분도 유석춘 교수.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말들이 많죠, 그래서. 말이 많죠. 국정교 와서 찬성하시고. 혁신위원으로 누가 들어올까 저는 솔직히 좀 관심이 많고. 저를 종북으로 먼 분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홍준표 발 혹은 그 혁신이 되면 더욱 더 강경한 뭐랄까요 종북 이쪽 진영은 여당은 종북 좌파 주사파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는 혁신이 되겠네요. 일종의 메카시 정당이 되지 않겠냐. 메카시 정당. 메카시 정당이 그러니까 그 극우 이념으로. 사실상 문재인과 이석기를 잘 구분 못하는, 동일시하는, 민주당과 통진당을 동일시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당을 이념적으로 주도하는 정당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도발은 예전에도 계속 해하셨던 건데 좀 신선한 새로운 건 없습니까? 새로 준비한? 오늘. 새로 준비한 건 좀 이따가 추미애
추미애 대표를 떠본. 추미애 대표? 추미애 대표. 이쪽도 치고 저쪽도 치고. 네, 양쪽을 다 치는 작전으로. 네. 국민의당도 또 있고요, 또. 국민의당은 뭐 지금 다들 뭐 비판을 하기 때문에. 네. 딱히. 예, 뭐 제가 더 보탤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보탤 게 많지만 혹시 지금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건 아니고, 뭐, 제가 이미 많이 했는데, 뭐, 같은 맥락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 이제 이 머리급들만 하시는군요. 자, 그럼 추미애 대표 하시고 안철수 대표 하시고 쭉쭉 가보죠. 저보다 위에 급들만. 예. 자, 이런 문자도 왔어요. 유시민 전 의원이 떠올라요. 옳은 말도 참 싸가지 없이 한다. 라고 유명한 질타를 받았던 유시민 전 의원. 근데 저는 유시민 선배가 이렇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저는 그보다 빠른 속도로 좀 진화하지 않을까. 유시민 선배가 이제 싸가지 없다는 말을 한 10년 전에 들었는데 최근에 보면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라는 워딩이 있었죠. 그렇죠. 싸가지 없게 바른 말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호감 그 농객으로 바뀌었잖아요. 옳은 말을 논리 정연하게 하죠, 지금은. 논리 정연하게 하고 또 뭐 친근감 있게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틀린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 이렇게 해요. 배울 점이 있다고 보고. 제 지금 배우고 싶은 사람 중에 유시민 선배. 뭐 실제로 만나보고 싶고 아직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방송 운동하실 때도 세대 차이가 나서 못 만나셨구나. 세대 차이가 좀 나죠. 많이 나죠. 유시민 선배 쓴 책을 제가 굉장히 애독자였고. 유시민 키드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 전설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근에 보면 상당히 친근감 있고 그 나이에도 진화할 수 있구나. 저도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하신 그러면 추미애 대표, 그 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등등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보시면요. 안철수 대표는 이제 사실상 정계에서 좀 뭐 퇴출 당하신 건데. 당하신 거예요? 네, 당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면 정치권에서는 가망이 없다. 작년에도 그 선거 비용 리베이트 사건. 사실 다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국민의당이 치명타를 입고 그때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내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국민의당의 검증 실패로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후보를 위한 폭로였어요. 그래서 후보가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지는 게 마땅하고 제일 먼저 나와서 사실은 박주선 대표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같이 나와서 그때 입장을 발표를 했어야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정치적 책임을 사실상 뭐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 퇴출됐다는 게 이제 그런 상징적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의도의 분위기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의원들끼리. 물론 뭐 언론하고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게 자진 사퇴하면 그래도 정치인들이 가끔씩 예수처럼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서 드물게 있죠. 그런 케이스가. 손학규 선배도 뭐 시골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을 하시고 싶은데 잘 안 됐죠. 잘 안 되시는 게 이제 안타까운 게. 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 부활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삼수사수까지 하셨고. 그에 비해서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리는 약간 반반이거든요. 아까운 사람이라는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미련까지 국민들이 좀 버리실 정도로 너무 늦게 대응하시는 거 아니냐. 멘트를 한마디 하실 때마다 차곡차곡 쌓이는 문자의 숫자를 계속 보시는데. 자꾸 눈길을 돌려서 저희 화면에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는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꾸 갱신되고 있는데. 겨우 500개밖에 안 됩니다. 계속 욕 많이 해주세요. 겨우 500개밖에 안 됩니다. 아직 홍준표 대표 1000개 일 수 없고. 김성태 의원이 기록했던 2000여 개를 아직 안 됩니다. 철새. 철새 이후에. 거기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때 뭐 대단했습니다. 폭파 직전이었어요. 거기는 배경음악이. 저는 오늘 배경음악 안 깔아줍니까? 깔아드릴게요. 하태하태를 주제로 하는. 자, 그럼 추미애 대표에서 또 한마디 하신다고요?
추미애 대표는 사실상 좀 제가 볼 땐 특징이 스프링 여사. 스프링 여사. 예. 내가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스트롱맨이 아니라 스프링맨이다. 라고 별명을 다시 붙여줬는데. 튄다는 말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튀는 거 내일 튀는 거 다르고. 왼쪽으로 튀었다가 오른쪽으로 튀었다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데 이제 추미애 대표를 보면 지금 보면은 청와대에서 가장 지금 그 절박한 과제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거든요. 예. 근데 검찰의 정검 유착을 상기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요. 의심케 하는.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 알았을 것이다. 36초 통화했는데 알았을 것이다. 그게 만약에 진실임이 밝혀지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도박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 뭐 오늘 이준석 구속될 건가 말 거냐. 사실 정확히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속될 거라고 확신 있게 내가 이야기하면 제가 여당 대표라면 무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거 아니냐. 검찰로부터. 그러면 정검 유착 의혹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박지원 아무런 그 사전에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나오면 정치적 공세 경솔한 그것도 여당 대표가 이런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제공하지 마라. 그렇죠. 왜 굳이 그런 비밀을 제공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 존재감 높이는 정치를 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하는 일을 분탕 놓는 분탕 여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통화해 보셨나요? 그렇게 느끼는지? 통화는 안 해봤는데 예. 청와대가 처음 국민의당 그 입장 발표 조작했다고 나오고 나서 입장 발표가 굉장히 약했어요. 보통은 이제 상식적으로는 진상조사 철저히 해서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이 정도가 기본인데 그냥 진실을 알려줘서 감사하다. 더 이상 확전을 안 하려는 의지가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 아들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쪽에서 인정했으니. 그렇죠. 그냥 넘어가자. 받아주자. 그냥 검찰 수사로 마무리 짓자. 이 정도의 정치적으로 마감하고 싶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계속 이 지금 국면에서 추경도 해야 되고 어쨌든 뭐 북핵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데 있어서 정치권이 다시 콩가루 집안처럼 싸우는 이런 모습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죠. 달갑지 않을 수도 있고 달가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잘 때린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국민의당 때려주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추미애 이제 여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 쓴소리야 전국이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때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 조대엽, 송영무 한번 재검토해달라. 이 한마디만 하면 지금 여야 관계 잘 굴러갑니다.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저는 야당 입장이지만 제가 이제 경선 때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야당도 이제 발목 야당이 아니라 뺄셈 야당이 아니라 덧셈 야당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여하는 정당에게 지지를 보내는 국민이 그 정도 정치 단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권의 발목을 잡는 여당, 발목 여당, 지금 추미애 대표는 제가 상정하고 있는 정치 프레임에 들어와 있어요. 여당이 발목, 뺄셈 여당이 됐고. 여당이 오히려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이 정부를 도와줘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성공하게끔 하는 그런 형님 야당. 이 모습을 완전히 새로운 야당이죠. 다른 야당이 그걸 보여주겠다. 그걸 보여주겠다.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한 30% 내지 50%는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우리 당을 혁신해서 우리 당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게 제가 이번 포부였는데 안타깝게 2등을 했지만 우리 예원 대표랑 마음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혁신 과제 중에 추모묵념하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 이제 진보 쪽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참배만 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보수 쪽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 참배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부터 이제 같이 하는 방향으로 됐는데 추모묵념도 과거에는 보수 쪽 사람들은 호국 영령, 순국 선열에 대해서만 추모묵념을 하고 좌파 쪽 사람들은 다 빼고 민주열사에 대해서만 했어요. 근데 이제 바른정당은 같이 하겠다. 국민 통합 묵념을 같이 하겠다. 뭐 그거 좋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추경이나 기타
꽉 막힌 현안들에 대해서는 딱히 바른정당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정부의 도움을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씩 우리가 지금 도움을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했을 때 예. 공세 자제하자. 그거는 다 말이고요, 다. 아니 실제로 공세 그때 안 했어요. 아니 공세를 하건 안 하건 그런 건 다 말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 법안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뭐 추경안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뭐 장관 그 임명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거나. 지금 보면 화끈하게 예를 들어 효과음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후보 시절 문자를 지금 방금 돌파했습니다. 1차 반문 돌파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일날 채택되는 청문보고서가 많아요. 환경부 장관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화끈하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부 노동부인데 예.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채택을 했어요. 예. 거의 뭐 12시간도 안 돼서 채택이 됐고. 근데 조대엽 장관 후보자는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럼 추경안은 지금 국민의당이 빠지면서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문병호 전 최고위원하고 얘기해봤더니 추미애 대표 사퇴밖에는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추미애 대표 사퇴할 일은 없고요. 그거를 모를 일은 없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럴 때 바른정당이 착 아이디어를 내놔야 바른정당의 역할이 주목받고 존재감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여당의 입장인데 예. 여당이 조대엽 송영무 건에 대해서 둘 중 하나는 최선 쳐라. 청와대에 바른 소리를 해주시면 물꼬가 트죠.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추경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들이 일거에 해소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 정치권이 여태까지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왜냐하면 조대엽 송영무 이 두 분은 장관 되더라도 또다시 낙마하고 조기의 청문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다. 그래서 추경을 풀려면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막힌 고리를 풀려면 인사 한 사람 정도는 최소한 내줘야 이쪽에서도 다시 되돌아올 명분도 있고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지금 뭐 그게 정치라고 저는 보는 거죠. 창의적이진 않는데. 하태경만의 해법 이런 거 없나요? 지금은 뭐 우원식 원내대표가 됐든 안 그래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추경 좀 도와달라고. 뭐 도와줄 마음 있다. 근데 당 내에서 제 입지가 아니 우원식 형님께서 조대엽 송영무에 대해서 쓴소리 한마디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민주당에 유승민이 좀 돼달라.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죠. 말만 해도. 낙마도 그렇죠. 안 하더라도. 그렇죠. 실제로 사퇴를 안 시키더라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보여지면. 그렇죠. 여당 내에서 쓴소리맨들이 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진짜입니까? 물건 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당 내에서 뭐 문제 있는 인사가 실제 있다라는 말만 책임 있는 인사로부터 나와도 대통령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그 추경 그 판에 다시 뛰어들어갈 수 있다. 협상에 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여당 내에서 누군가 예를 들어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인사 진짜 이 인사 때문에 추경이 안 된다 말을 하면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서 봐라 대통령 불통이지 이러면서 또다시 공격하지 않을까요? 협상은 하죠. 잘 걸렸어 막 그러면서. 협상은 하겠죠 당연히. 당내 격화 막 당청 틀어져 이러면서. 아니 우원식 원내대표하고는 협상을 하죠. 믿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의도 내에서는. 뭔가 우리한테 좀 빌미를 다오. 그게 저는 정치라고 보는 거죠. 정치와 통치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용문자로 일단 문재인 대표 기록은 돌파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대선 후보급이 역시 다르구나 했거든요. 문재인 대표? 네.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 시절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문자로 갑자기 막 단시간 내에 많이 쏟아져서 역시 대선 후보는 다르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돌파하셨어요. 욕으로. 근데 아무튼 저는 제 반대 진영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욕 많이 해주셔도 좋고 저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울 것이고 하지만 제 쓴소리는 제 반대자는 물론 지지자들한테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지자를 향해서 가장 최근 혹은 가장 강하게 던졌던 직구가 뭐였습니까? 최근에는 다들 그랬죠. 탄핵 때 하태경 왜 저렇게 설치냐. 그래서 제 지지자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통진당 해산에 앞장서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거의 영웅이 됐는데 탄핵에 앞장서면서 네 우리 동네 왜 오냐? 동네 오지 마라. 이 정도로 쓴소리를 듣고 실제로 저와 함께했던 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님 절반 이상이 사실 저를 떠났죠. 저를 떠났고 그 압력 때문에 사실 우리 김성태 선배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돌아간 그게 계기가 됐는데 뭐 어쨌든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직 제 지역구가 지금 바른정당 최고 험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부산 해운대가 원래 과거에 친박 세력이 강했던 것이고 서병수 시장.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 여당세가 리스크를. 세서가 아니라 친박세가 그렇죠. 세다. 친박세도 세고 여당세도 세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 지지가 많이 나오지 않고 저는 굉장히 정책 모험을 지금 감수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역구를 옮기시려고요, 그래서? 전혀 없어. 저는 거기서 승부를 할 것이고 지역구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한국당 해산시키겠다. 한국당이요? 대한민국의 메카시 정당. 그러니까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공산주의와도 싸웠지만 메카시즘하고 싸워서도 이긴 나라이고 그 대한민국은 통진당하고 싸워서 이겼지만 바로 빨갱이 장사하는 메카시 정당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한국당 해산이 바른정당이 지금 일으켜야 될 탄핵 이후의 제2의 과제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네, 통진당의 주장과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당을 해산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가 많았는데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산시킵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은 아래로부터 해산시킬 겁니다. 아래로부터요? 그리고 안으로부터. 그 안에서 도저히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1업으로 나오면 나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갈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이 바른정당으로 출마하겠다고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는 붕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던지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 오늘 가장 제가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것은 우리 김총수와 함께 어깨 걸고 남북 통일 앞당기자. 예. 북한에까지 목소리를 전파하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수 어종, 캐비아를 낳는 어종으로 더욱 유명한 철갑상어. 이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이름하여 사랑어.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각종 미네랄, 콘드로이친 등 100년 장수 철갑상어를 진액으로 한 컵에. 좋다, 좋아. 철갑상어 진액 사랑어. 스테미너가 콸콸콸. 검색창에 사랑어.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누가 멀리 썼나. 볼리비아 라파스 해발 4,000m입니다. 멀리는 몰라도 누가 높은 곳에 쓴다 해서 1등을 자신합니다. 4,000m. 1등 할 것 같습니다. 4,000m면 백두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곳에 사시네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참여 방법을 몰라서 이벤트 참여를 못했어요. 예. 카톡이나 문자 참여 안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런 걸 안내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찾아오십시오. 예.
전화번호를 묻는 카톡 문자도 옵니다. 카톡을 찾을 수 있을 정도면 일반 문자 참여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굳이 물어보고 그러세요? 네. 자, 하태경 의원 반응 많습니다. 네. 재밌다. 스트레스 풀린다. 네. 하태경 의원을 욕하면서. 네, 어쨌든 반응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뉴스 비중을 좀 더 늘려달라. 국제뉴스를 제대로 접할 때가 뉴스 공정밖에 없다. 오늘 윤재순 대표 일본 소식 좋았다. 저희도 국제뉴스 혹은 국제적인 인물에 대한 인터뷰 앞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몇 명 늘었습니까? 여전히. 네, 10명. 야, 무슨 서로 약속은 안 했나요? 혹시 10명에 끊으시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문제로 10명 이상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는 20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당 10여 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니까. 네. 한번 반갑습니다. 자, 방금 제가 문자 번호 안 알려준다고 했더니 옛다 문자다 하고 문자를 보내셨네. 내가 차단했어 그러면서. 자, 할 수 있잖아요. 4,000m면 숨쉬기 힘들 텐데. 그게 적응되셨나 보죠. 네. 네. 놀랍네요. 거기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4,000m에서. 4,000m면 진짜 고산병이 사람에 따라서는 체질에 따라서는. 네, 멕시코만 가도 사실은 빨리 걸으면 숨차거든요. 네. 4,000m 2배가 넘는. 저는 2,000m 가까이는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도 1,000m 이상, 1,000 몇백 미터. 한라산 올라가면 1,950m. 네. 네. 한라산 말고 알프스 쪽에 이렇게 코스를 타고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뭐 등산. 네, 숨이 쉬어집니까? 제대로는 등산은 아니지만 어지럽습니다, 사실. 네, 좀 훈련되지. 예. 좀 체중 빼셔야 돼요. 아니, 그때는 날씨라고 가벼울 때였죠. 또 올라가면 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어지럽거든요. 예. 오래 서 있으면 빙빙 돌고. 근데 거기 아예 사시는 분이라, 예. 전화 연결 아무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소개를 안 했네요. 누가 나오셨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칼 폴라니. 그 양반 있지 않습니까?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수장님. 앞으로 정태인 연구소로 바꿔주세요. 우리 아까 국제 인사를 많이 소개한다 그래서 예. 국제적인 인물이잖아요. 칼 폴라니. 그런데 정태인 수장님이 한국에서 이제 더 유명해졌어요. 예, 그러므로 정태인 연구소로 바꾸는 게 가입자를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주제를 보니까 세제 개편안이네요. 네. 세제 개편. 야, 이거 어렵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진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세금을 늘려야 되잖아요. 전반적인 방향성은 역시 증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가 특징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많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중부담 중복지를 얘기했는데 네, 돈 덜 거두고 복지도 안 해줘 이거였죠. 예, 그거였는데 이제 세금을 좀 더 내고 복지도 조금 올리자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한 게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증세만 하고 복지는 없었죠. 예. 근데 증세를 좀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한 게 아니고 담배세라든가 뭐 세액공제를 손댄다든가 이렇게 하고 복지는 하지 않은 뭐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복지를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증세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 근데 이 문재인 정부도 증세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대선 때부터도 그랬고. 모든 정치인이 부담스러워하죠 사실. 예.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세금을 늘린다는 거는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되고 또한 세율이 높아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율은 많이 손 안 대고 세금 내는 사람 또는 그동안 이렇게 면제해줬던 거. 대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예, 사람을 늘리는 쪽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향성이라는 게 증세는 증세인데 세율을 갑자기 높이면 이제 부담이 되니까 면세해 줬다는 거를 대상자를 늘려서 면세 대상을 줄인다든가 축소한다든가 폭을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세금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종부세 트라우마거든요. 종부세 난리 났었죠. 예, 근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는데. 국민 1%인데 국민 절반 이상이. 네, 반대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본인은 평생 가야 집을 10채에 혹은 뭐 몇 억 이상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 예. 그럴 계획도 없는 분들 자기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화를 내요. 그때 당청 협의회를 갔는데 서울 국회의원들이 당시 열린우리당인가요?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떨어진다고 이 종부세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나도 언젠가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자신에 대한 낙관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그 세금 거죠. 폭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때 이제 종부세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는데. 그때 9억이었던가요? 예, 9억, 예, 6억이었는데 원래 저 청와대에서 만들 땐 6억인데 이현재 총리가 9억까지 올려놨죠. 네. 그것도 이제 사실 대상을 줄인 건데 여하튼 그것 때문에 이제 세금 올리면 완전히 정권이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기여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공지시가 9억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만든 사람인데 당시 거래가가 뭐 한 15억 당시 기준으로 10몇 년 전에. 그때 이제 갑자기 종부세가 늘어난 건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액수에다 그대로 세금을 때리는 건 아니고 그거의 과세 표준은 뭐 한 70% 이렇게 내려가지고 세금을 때리는데 과세 표준을 현실화하는 것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종부세가 늘어나긴 했어요 그때. 근데 그 부분에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실거래가가 한 2, 30억 이상 되는 집. 예. 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공제시가가 그때 9억 기준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때도 실거래가는 뭐 20억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상되는 네. 법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3천만 원에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막 반대하는 거죠. 네, 가구 2%고 본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걸 이제 막 언론에서 막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식인들이 이제 반대를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종부세 대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건 부부 합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는데 저 헌재 재판관님들을 잘 보니까 다 또 종부세 대상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여론을 주도했던 어떤 미디어 혹은 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 학자들 이런 분들만 대상이었지 그 학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소위 이제 서민들은 대상이 아닌 법원인데. 예. 심지어 제가 그때 비서관이니까 1급 관련 부처들을 모아서 이제 회의를 했잖아요. 나중에 간 다음에 뜨뜻미지근해서 나중에 이제 쟤들 재산 얼마인가 발언했더니 전부 종부세 대상이지. 그렇군요.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 그래서 그 정책이 힘을 받기 어려웠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외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던 거고 앞으로도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사실은 서민들은 아무 관계가 없고 이익이 되잖아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면 그렇죠. 복지로 돌아올 테니까. 그런데도 이제 반대를 할 그런 부자들의 논리에 이 사실은 서민들이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 이거는. 네. 라고 딱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은 세 가지가 커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네. 60조, 50조, 60조 이렇게 막 바뀌는데 대체로 그 정도를 갖고 있는데 사실 부가가치세는 건드리기 참 힘든 거예요. 부가가치세 올리면 정말 정권을 잃어요. 전 세계의 모든 정권이 부가가치세 올리면 정권을 잃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간접세잖아요. 이건 물건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화가 났죠. 예, 올리면 그리고 이게 역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주를 마시면 재벌도 100원 내면 가난한 사람도 100원 내니까 역진적이지만 근데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역시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았고 기업들 법인세는 아직 이제 발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소득세를 좀 손을 보는데 세율이 지금 40%인데 세율을 42%로 올린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그거는 안 올리고 그러니까 세율은 그냥 놔두고 이 최고 세율이 40%라는데 그게 5억 이상이에요. 소득. 근데 그걸 3억으로 내린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대상을 확대하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3억부터 40%를 내게 하겠다. 이게 이제 소득세에 관해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흔히 계속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명목세율이 있고 실효세율이 있어요. 명목세율은 법에 나오는 세율이죠. 그러니까, 소득세 40% 최고세율금 40%인데 이제 공제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명목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공제를 하고 나서 실제 적용되는. 예, 근데 상속세는 7% 공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진 신고하면 일단 세금에서 7% 공제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을 보면 내야 되는 어떤 과세 표준에다가 그 세금을 넣으면 그게 이제 실효세율이 되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세율은 22%인데 실효세율은 훨씬 낮다. 왜냐하면 특히 대기업들한테 깎아주는 게 많거든요. 대기업은 특혜를 많이 받죠. 이걸로 빼주고 저걸로 빼주고. R&D를 하면은 이제 세 공제를 해주는데 맞습니다. 그게 한 2, 3조 돼요. 근데 그게 한 70%는 대기업이 받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빼주면은 결국은 최고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죠. 네. 실효세율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실효세율이 올라가야 된다는 건 이제 감면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특히 대기업에 관해서. 인정해 줬던. 사실은. 아니,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중소기업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그런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에 받습니까? 왜냐면, R&D를 갖다 중소기업이 할 여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대기업은 힘도 튼튼한데 특혜도까지 받아요. 그렇죠. 예. 투자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 하면 전부 투자 부추기는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건 대부분 대기업이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이 46.8%예요. 소득세를 아예 안 내는 사람이요? 거의 이제 절반인데 그게 소득이 안 잡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이제 늘어났는데 원래는 32%까지 떨어졌다가 네. 이게 2014년에 46.8%로 올렸는데 굉장히 많네요. 예, 역시 우리 최경환 조원동 작품인데 네. 그때 왜 세액공제 해가지고 사실은 그거 증세한 거거든요. 부자들. 근데 또 난리가 났어요. 아까 똑같아요. 종부세 때 난리 난 것처럼 세액공제 해가지고 부자들한테 사실은 세금을 더 거둔 거니까 세액공제 손대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네. 의원들도.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서민 증세했다 막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면을 늘려버린 거예요. 어허. 한 15% 감면을 늘려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세금을 내긴 내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내고. 아주 조금이라도 내야 그러니까 되는데. 자기가 낼 만큼은 내고 그다음에 이제 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건데 너무 지금 이제 면세가 많아진 거죠. 그 면세도 사실은 돈을 아주 많이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네, 그래서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절반에 가깝게 돼버렸다. 예, 기업도 46.1%가 면제예요. 근데 그 중에 33%, 3분의 1 정도는 손실을 봐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또 이제 뭐 감면 이런 것 때문에 안 내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이번 다음 주 담은 한 번 더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